랄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혹과 의문, 미스테리로 가득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한파에 다들 안녕하신가요?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갑자기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던데 저는 오늘 지인의 시부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3년 넘게 요양병원과 집을 오가셨는데 이번에 날씨가 급 추워지면서 갑자기 위독하셨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지켜보지도 못하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84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고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가족들의 슬픔은 더 컸고 그래서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제 마음도 무겁더라고요. 날씨는 나날이 추워지고 왠지 문상 갈 일이 많아질 것 같은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잖아요. 죽음에도 여러 죽음이 있으니까요. 천수를 누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고통 없이 내 집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각종 의료 장비를 주렁주렁 매달고 중환자실에서 홀로 죽어가기도 하죠. 때론 말도 안 되는 인재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마는 참담하고 비통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선 전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엔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체 어떤 죽음이 태산처럼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어떤 죽음이든 안타깝고 애가 타고 슬프고 비통하며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겸손과 반성을 배우는 게 아닐까요? 제가 죽음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한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불가사의하고 미스테리하며 석연치 않은 그런 죽음이요.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오돌토돌 소름이 돋아요. 영화로 치자면 미스테리 호러 공포물인데 막상 제 가족 이야기가 되니 어디서 말 꺼내기도 무섭네요. 지난 1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가슴에 품고 있던 미스테리하고 그로테스크한 제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이야기는 제 시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아버님은 경남 합천이 고향이신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으로 나와서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입니다. 처음 부산진 시장에서 일을 배우시고 본인의 의류 사업을 시작으로 중고자동차, 화장품 방문 판매, 식당 등등 여러 사업을 전전하셨습니다. 마지막엔 부동산 열풍을 타고 빌라 건축업에 손대셨다가 깡그리 말아먹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케이스예요. 다행히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직장을 다니며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던 때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셨죠. 명색이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인데 금이 환양이라면 좋으련만 쫄딱 망하고 내려가는 귀향이라 고향 마을은 동네 부끄러워 싫으시다며 산골하고도 더 깊숙한 오지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손재주가 많으신 시아버님이 직접 울타리를 치고 축사를 만들어서 소와 닭, 돼지를 키웠습니다. 저는 치과 치위생사로 일할 때 전산실에 근무하던 남편을 만나 29에 결혼했습니다. 왠지 나이 앞자리 숫자가 3보다는 2일 때,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예쁠 때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땐 시부모님이 귀향한 지 8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린다고 시댁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합천 땅을 처음 밟아보게 됐는데 산이 많고 골짜기가 깊고 바위로 이루어진 산세가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와, 이 산세 좀 봐. 여기 산신령 나올 것 같아. 여기 사는 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에 나가야 하는 분들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그 프로에 어울리긴 하지. 근데 자기야, 우리 아버지 보고 놀라면 안 된대. 왜? 자기 아버지 정말 자연인이야?
수염이 덥수룩한 산적 스타일이죠? 보면 안다. 거의 다 와가니까 네가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해라. 이 고개만 넘으면 나올 기다. 부모님이 고향이긴 해도 어릴 적 왕래가 없었던 터라 부산에서 나고 자란 남편에게 경남 합천은 저와 마찬가지로 낯선 곳이었어요. 구불구불 국도를 산을 끼고 돌고 돌아 드디어 도착한 오지마을엔 연화문 가구가 드문드문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국도에서 난 샛길로 조금 올라가면 산기슭에 폭파 묻혀있는 파란 지붕에 대문 없는 집이 나오는데 여기가 저희 시댁이었어요. 집 앞에 코스모스와 맨드라미가 낮게 피어서 생기를 더해주었습니다. 마침 마당 수도가에서 흙 묻은 장어를 씻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는 저희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왔나? 와 안 들어오고 싸게 들어왔나? 아버지 수염 깎으셨네 얘. 와 이 사람한테도 보여주지. 아깝구려. 네 여친 데리고 온다는 소식 듣고 발이 안 깎았나? 내도 우리 새아가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노? 너희 아버지 쥐기제? 예, 쥐깁니다 아버지. 산적 같던 수염 싹 밀어삐니까 아버지가 새 신랑 같아 얘. 임마 와이라노. 아가 막 징그럽게 변했대. 새아가 야 오다가 뭐 잘못 먹은 거 아이가? 아니요 아버님. 이 말처럼 정말 멋있으세요. 평소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셨다는 시아버지는 저를 본다고 그 아끼던 수염을 말끔하게 면도하셨다고 해요. 키는 165cm 정도. 키가 그리 크지 않으셨지만 50대 후반인데도 근육질의 몸이 20대 마냥 단단해서 꽤 다부져 보였습니다. 수검댕이 눈썹에 까무잡잡한 피부가 꼭 키 작은 나훈아 느낌이었어요. 소시적 여자 꽤나 울렸을 것 같은 얼굴의 시아버지는 목소리도 우렁차고 유쾌했습니다. 들어온나 새아가. 웰컴. 대환영이다. 싸게 들어가자. 여보 아들 왔네. 싸게 나왔나? 뭐여 볼시로 옮겨? 분홍 앞치마를 하고 부엌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진하고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것과 달리 지나치게 도회적인 모습이라 어딘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곱게 화장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나이도 시아버지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요. 남편도 어쩐지 지나치게 깍듯하달까? 여느 보통의 모자지간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 약혼녀 김성미입니다. 자기야, 우리 어머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려, 먼 길 온다고 고생했겠네. 어여 들가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지금의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부산으로 와서 고생하시며 집안을 일으켰던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이 중학교 3학년 때 유방암을 앓다가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의류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지금의 시어머니와 얼마 전에 재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이듬해 합천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이가 그리 편한 건 아니었어요. 너가 온다고 너가 어메가 상다리가 부사지도록 한상 차려놨다. 싸게 먹자. 정말 한상 가득 각종 산나물에 잡채가 올려져 있었고요. 직접 키우신 닭을 잡으셨는지 1인 1백숙이라며 자그마치 4개의 백숙 냄비가 상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저도 이 요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뭐요, 이 아가씨방 나를 칭찬하는겨? 그려, 알려주고 말고. 그랄라면 직장 막살하고 여기서 살아야 될 낀데 그럴 수 있나? 아버님, 저 직장이 메인 몸이라서요. 대신 아버님 댁 올 때마다 틈틈이 배울게요. 에휴, 알았다. 여기서 살라고 안 할게. 그러니까 놀란 토끼는 하지 말고 싸게 밥이나 모라.
저는 얼른 대화의 주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나는 자연인이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 새로 하는 그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보셨어요? 그게 뭐고? 아, 그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 원시적인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주인공인데요. 정말 아버님 같은 분들이시거든요. 첫 회에 생선 대가리 카레 만들어 먹는데 정말 히트였어요. 아버님, 여기 우리 시골집도 소개하면 어때요? 제가 방송국에 제보해 드릴까요? 방송국에 제보한다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고 시아버지도 정색을 하셨습니다. 에헤이, 어디 함부로 방송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내는 방송 나가면 큰일 난다. 네? 왜요? 자기도 봤잖아. 생선 대가리 카레 먹던 분. 알면 다친다. 그자. 뭐요? 날 보고 그려. 내가 방송에 나가잖아? 그러면 소시적에 내를 좋아하던 여자들이 방송 보고 우르르 몰려서 큰일 난다. 맞지? 안 그럴라? 그걸 지가 어떻게 알아요? 임자 인기 많아서 좋겠네요. 저는 두 분이 부산에서 합천으로 들어오실 때 뭔가 사정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 사정이란 게 빚일 것 같았어요. 사업을 하셨으니까 만일 시댁이 방송에 나가면 빚쟁이들이 몰려온다거나 해서 곤란한 일이 생기나 보다. 그렇게 추측하고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레 물어봤죠. 아버님 여기 들어오실 때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셨어? 그때 아버지가 투자한 빌라의 옹벽이 무너져서 부실 건축으로 뉴스 보도되고 좀 시끄러웠다. 어머, 사람도 다치고 그런 거야? 아니, 사람은 안 다쳤는데 방송에 나가서 투자금 1원도 못 건지고 그 길로 하는 일 족족 안 돼서 그래서 기능하신 걸걸. 시어머니의 세련됨으로 볼 땐 시골집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데 말이야. 그래도 여기 사는 거 꽤 만족하시는 것 같지? 여기 들어온 거 어머니 의견이 컸을걸. 우리 아버지는 시골이 지긋지긋해서 도시로 나왔던 시티 헌터다. 정말? 의외네. 보기엔 아버님이 원해서 기능한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뭐든 했다 하면 죽어라 하는 스타일이라 이 집도 직접 지으셨는데 제법 그럴싸하제. 완전 너무너무 최고셔. 나 오늘부터 아버님 팬할래.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농장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집 바로 앞 산기슭에 닭장이 있어 토종닭 30마리 정도를 키우셨고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드넓은 가축 농장이 있었습니다. 소, 돼지는 많지 않아서 자그마한 축사가 따로 있었고요. 농장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와 오두막, 그리고 울타리 하나하나까지 시아버지가 직접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아서 만드셨다고 해요. 오두막만 봐도 시아버지의 손재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농장은 소와 돼지, 닭과 오리들이 종류별로 따로따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방목하는데 옛날 전축까지 오두막에 가져오셔서 가축들에게 종일 음악을 들려주더라고요. 와, 아버님 너무 멋져요. 여기가 동물들의 파라다이스네요. 맞나? 말 못하는 가축이지만 여기 살면 행복하겠지. 네, 제가 여기 사는 닭이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도 야들이 행복해야지 우리도 건강하게 산대. 헉, 아버님, 이 의자도 아버님이 만드신 거예요? 한번 앉아봐라. 보기만 좋은 게 아니고 앉아도 억수로 편하대. 시아버지가 직접 만든 나무 의자는 흔들 의자였고요. 방석까지 놓여져 있어서 앉아 쉬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아버님은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때론 기타도 치신대요. 아버님 진짜 솜씨 좋으신데요.
아, 맞다. 생활의 달인. 아버님, 그 프로 한번 나가요. 아버지 솜씨면 장안의 화제가 뭐예요. 아, 진짜 아버님 같은 분이 나가야 되는데. 니는 어제부터 와 자꾸 방송 타령이고. 아버님 재주가 너무 출중하시니까 그런다. 왜? 그래, 고맙다. 고맙긴 한데 너그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라. 알겠나? 아, 네, 아버님. 그때였어요. 트럭 한 대가 농장 앞에 서더니 초록색 새마을 모자를 쓴 한 남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오지마을의 이장이라고 했는데 꼭 마른 멸치같이 생겼더라고요. 아이, 건씨, 아들 왔는갑네. 아이고, 이 아가씨는 누구? 우리 아들 결혼할 새아가다. 아이고, 조만간에 권씨 집에서 국수 먹겠네. 국수 먹고 싶으면 너그 집에서 끓이무라. 와, 무슨 일로 왔는데? 작년에 천안에서 온 사과나무집 있잖아. 그 집에 닭 기르고 싶다고 해서. 너그 집에도 닭 많잖아. 토종닭이 필요하다네. 토종닭 몇 마리만 더. 토종닭 하면 또 건시농장 아이가. 몇 마리나 필요한데? 수탉 2마리에 암탉 5마리 달라던데. 그래 주면 안 되겠나? 수탉 2마리? 그게 말이 되나? 닭장에 수컷 2마리 있으면 난리 나는 거 잘 알면서 닭 돼지는 거 보고 싶나? 권씨도 참 아무것도 모르고 달라는 대로 주면 되지. 닭 죽어나가면 또 한 마리 팔고. 권씨가 요래 장사를 못한다. 내는 장사하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다.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음부터 우리 집 오지 마라. 아유, 알았다. 그냥 수탉 1마리에 암탉 6마리 더. 이장은 쌀포대를 꺼내 시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쌀포대에 닭들을 담아주었습니다. 참, 닭장도 좀 만들어달라고 하던데 내일 시간 되나? 안 된다. 모레 간다 해라. 내일은 안 되노? 내일은 우리 마누라 생일이라 아들하고 어디 간다. 아이고, 예쁜 사모님 생신이갑네. 그럼 닭장은 모레 작업한다고 전할게. 아이고, 아가씨 신뢰가 많았네. 결혼 축하합니다. 오지마을 이장이 트럭에 타는 것을 멀찍이 쳐다보던 시아버지는 퇴하고 침을 뱉으시고 욕을 하셨어요. 마을 이장인데 귀촌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중간에서 소개비다, 알선비다, 수고비다 하면서 이상한 명분으로 주민들의 돈을 착복하는 사기꾼이라며 시아버지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기꾼. 귀신은 저거 안 잡아가고 뭐하노? 아휴, 정말 내보다 바싹 늙어 안 보이나? 와, 아니라 얘. 아버지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데 얘. 전마 저거 생긴 건 쭈글쭈글해도 내보다 3살이나 더 어린 새끼가 전날 만날 권씨 하면서 반말 찍찍 하는데 확 막 아들도 왔는데 막 연장 갖고 가서 확 담가 볼까? 아버지 참의소 노안도 억울할 텐데 절에 살 때 죽겠지. 참을까? 내 연장 오랜만에 빛 좀 보나 했는데 참을까? 네, 아버님. 나훈아 닮으신 아버님이 참으세요. 그라까? 그러지 뭐. 아우, 근데 며느리 네가 눈썰미가 있네. 내가 합천 나훈아인 거 어찌 알았노? 말은 저렇게 무섭게 했지만 시아버지는 겁이 많아서 닭 모가지도 못 비트는 소문난 쫄보셨어요. 저희가 내려갈 때마다 닭을 잡는 건 늘 시어머니 몫이었죠. 시아버지가 바들바들 떨면서 닭을 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 그제야 시어머니가 식칼을 들고 유유히 나오셔서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아휴, 저리 비켜봐요. 뭐가 무섭다고 이래요. 시어머니는 닭의 모가지를 살짝 비틀고 뒤로 접힌 뒤 경동맥을 찾아 슥싹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닭을 잡았습니다. 단 한 방의 칼질로 어떤 장닭도 깨꼬다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놀라운 칼솜씨였어요. 그리고 피를 빼고 닭털을 뽑고 이어지는 화려한 난도질은 마치 무협의 여주인공 같았죠. 닭은 순식간에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서 비닐팩에 담겼고 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박스에 담긴 닭 조각을 선물로 주시곤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토종닭 2마리를 따로 키우실 거라며 특별히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어요. 네가 첫 애를 낳을 때 내가 이것들을 잡아서 줄기다. 내 특별히 잘 키울 테니까 이름 함 지어봐라. 뭐가 좋을까요? 자기야, 자기 전산 프로그래밍 하는 그 감각으로 이름 하나 지어줘. 그냥 아무거나 지어라. 안 돼. 아버님 선물이잖아. 특별한 이름이 필요하다고. 좀 신박하고 세련된 이름 없을까? 저 붉은 건 양념이, 요 하얀 건 백숙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게 양념과 백숙은 아버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듬뿍 담긴 건강한 사료를 먹고 자유롭게 무럭무럭 자라 제가 첫 아이를 순산했을 때 정말 이름 그대로 양념통닭과 백숙이가 되어 제 뱃속으로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양념이와 백숙이를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육질은 쫄깃하고 국물은 담백하니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낳은 아이가 3살이 됐을 때 우린 다시 합천을 찾았고 우리 세 식구가 가끔 내려갈 때마다 귀한 손님 왔다고 소나 닭을 잡아서 맛있는 고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연 방목으로 키운 덕분인지 달걀도 시장에서 사 먹는 것과 다르게 노른자도 크고 맛있었고요. 어머니 칼솜씨도 점점 일치월장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스트레스 제로로 만들어진 닭고기와 소고기의 질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런 맛있는 걸 저희만 먹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방송 이야기를 꺼냈지 뭐예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이런 요리 우리만 먹기가 너무 아깝네요. 한식 대첩 이런 데 나가시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런 거. 그럼 식당은요? 닭 백숙이나 불고기 같은 가든 이런 거 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아니면 펜션도 좋겠다. 그죠? 그만요.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냅다 지르며 먹고 있던 밥그릇을 집어 던지더니 급기야 반찬통을 엎어버렸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 무서워. 진이야 놀랬어? 괜찮아, 울지 마. 3살 박이 딸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얼른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일제히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에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바로 사과를 하셨어요. 엄마야, 내가 미쳤나 봐요. 당신 와 그러노? 아이들 놀라기 싫어. 아이고 이게 얼라는 개 안 나. 예,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는 가든하자는 말 안 할게요. 이해해라. 너가 엄마가 낯가림도 심하고 수줍음도 많아서 그렇다. 아휴, 너가 이해해라. 애가 잠이 든 뒤 저는 시어머니가 내던진 그릇들과 반찬통을 주워 담으며 다시는 방송에 나가자는 말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시어머니가 적성에 맞지 않는 시골살이로 노이로제나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정신과에 한번 모시고 가보자고 했다가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질색팔색을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래 한 번씩 욱하는 성격이라며 괜찮다고 하시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에게는 좀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시어머니는 손목에 힘이 없어서 무거운 걸 들지 못한다며 웬만한 건 죄다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유, 여보, 일로 좀 와봐요. 이 맷돌 좀 들고 가요. 그럼 시아버지가 천하장사라도 된 듯 으이차 하고 물건을 들어서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남편과 시내에 나가고 없을 땐 제 눈치를 쓱 보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 싶으면 자신이 직접 그 무겁다는 생수통도 쓱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래서 남편에게 고자질했죠. 어머니 힘없다는 거 순 거짓말이야. 아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저 생수통을 번쩍 들던데? 뭔 소리고. 후 불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분인데 그걸 어째 드노? 자기가 잘못 봤겠지. 내가? 내 시력이 얼만지 알아? 양쪽 모두 2.0 인간 만원경이라고. 내가 뭘 잘못 봐.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렇지. 그런 말 할 시간에 어머니 좀 도와드리라. 시어머니가 보기와 달리 괴력의 소유자란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어딘가 구리고 수상한 구석이 많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저는 그걸 잊고 살았어요. 시아버지의 화끈한 성격과 대조를 이루는 시어머니의 앙큼한 성격이 전 달갑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시아버지가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시어머니신걸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의문스러운 데가 있지만 그냥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애가 5살이 됐을 때 아버지는 오지마을 이장이 되셨어요. 그동안 10년 장기 집권을 한 이장이 귀촌한 이주민들에게 행하는 횡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분연히 일어나 이장 후보에 자원하셨고, 때마침 면장이 바뀌면서 기존 고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오지마을의 이장이 되셨어요. 아버님에게 꼭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서 저희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해결사 면모를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네요. 너무 잘 됐어요. 이장 임기가 2년 3년인데 아무리 연임이라 해도 장장 20년이 말이 되나. 게다가 귀촌한 도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몰래 등쳐먹는데 내가 그거를 또 못 보겠는 거라. 아버지 잘하셨어요. 그래도 이 마을엔 원주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다, 반반이라. 원주민 5가구에 이주민 6가구니까 이제 이주민이 더 많다. 주민들과 사이는 어떠세요? 이번에 이장 자리 뺏겼다고 전 이장이 시비 걸지는 않아요? 지가 시비 걸어봤자지. 며느리 니도 알겠지만 내가 힘으로 보나 얼굴로 보나 몸매로 보나 질 것 같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님이 짱이에요. 그까이 건 뭐 이장이 대수유. 아휴, 적당히들 해요. 시어머니는 적잖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마을 이장이 된 시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누구보다 순수하고 의협심도 강한 데다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고 계시는 시아버님이 자랑스러웠어요. 손재주도 좋으시고 가축을 키우는데도 환경을 생각하고 가축의 정신 건강까지 배려하는 시아버지가 존경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보기엔 수상하고 의문스러운 시어머니를 끔찍이 아껴주시는 시아버지의 사랑꾼 면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남편도 더 사랑스러워 보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엄청 담담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예, 거기 아버지 안 왔냐? 어머니 이 시간에요? 안 오셨는데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됐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제 전화 받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남편이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뭔데? 이 새벽에 누군데? 어머님, 아버지 여기 안 왔냐고 물으시는데? 그게 뭔 소리고?
지금 아버지한테 전화해볼까? 나 지금이 몇 시인데 아마 주무실 거다. 내일 아침에 내가 전화해볼게. 자자. 다음날 아침 우린 각자 출근하고 아이를 보느라 바빠서 새벽에 전화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의 전화도 따로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새벽에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라가 거기 아버지 안 왔냐? 어머니, 아버지 집에 안 계세요? 아휴, 없음 됐어. 시어머니가 이틀이나 이상한 전화를 하셔서 저는 몹시 걱정이 됐습니다. 곧바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남편을 깨워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고 말했고 남편은 내일 조퇴를 하고 아버님 댁에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출근 시간에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 걸 확인했어요. 비록 통화는 못했지만 굳이 합천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우린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이 또 집을 나가셨어요? 너 내가 애지중지했던 송아지 알자? 이 새벽에 뜬금없이 송아지 타령이라니. 시어머니가 키우고 아끼는 송아지가 한두 마리였어야 할지 싶었지만 그냥 네 알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미소 닮은 그 눈 동그란 송아지 맞죠? 어머니가 특별히 예뻐하셨잖아요. 그죠? 그려. 근데 걔가 죽었어. 죽었는데 너무 아끼던 애라 내가 칼을 대기가 좀 그랴. 네? 칼을 대기가 좀 그려서 내가 송아지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물어보시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송아지 장례라니 무슨 이런 해괴한 말씀을 하시지? 보통 죽은 소는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불법으로 매립하면 과태료 내야 할 텐데 괜찮을래나? 그나저나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시지? 오만 생각이 오갔지만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린 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땐 어젯밤 일이 꿈인가 생시인가 헷갈렸어요. 그런데 휴대폰에 시어머니 전화 외에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2통이나 와 있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주말이 되자마자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합천으로 가는 길이 천리길이 된 듯 멀게 느껴졌어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시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농장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텃밭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김을 메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 째려보며 평소와 다르게 쌍욕을 하셨어요. 그 개새끼는 말도 꺼내지 말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다른 년이랑 바람나서 야반도주를 한겨. 아버지가 바람을 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럼 어디 데리고 와봐. 내가 취업해버릴겨.
어머니 바람이라뇨. 그것도 시아버지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뜬금없는 단어였어요. 남편과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수상하기도 해서 일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실종 신고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성인인 경우 단순 가출일 확률이 큽니다. 실제로 가출한 경우도 많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버님을 어디서 찾아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방법이 없네요. 범죄와 연관됐다는 단서가 없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얘긴 우리 아버지가 죽거나 다쳐야지 그때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 있어요. 얘. 아저씨, 법이 그런 걸 저희가 어떡합니까? 그럼 아버님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이라도 좀 알아봐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휴대폰 GPS 위치 추적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전화기가 꺼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거짓말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먼저 전 이장집을 찾아갔어요. 실례지만 저희 아버님 못 보셨나요? 그쪽 아버지를 와 여기서 찾습니까? 에휴, 빌어먹을 영감탱이 같은.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닭장을 만들어줬다는 사과나무집도 방문했습니다. 저기 초원농장에서 왔는데요. 혹시 저희 아버님 못 보셨어요? 일주일 전에 오셨는데 태풍 때문에 닭장이 날아갔었거든요. 그거 수리해주러 오셨죠. 고맙게도. 그때 무슨 말씀 없으셨습니까? 딱히 평소와 다를 바 없었는데 왜요? 이장님한테 무슨 일 생기셨어요? 네, 혹시 저희 아버님 보시면 여기로 전화 좀 주세요. 저는 남편의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사과나무집 아저씨는 걱정 말라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아무 일 없으실 거예요. 워낙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 칭찬이 자자하고 인기도 많으시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아버님 보면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오지마을을 쥐잡듯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나름 번화하다는 읍내와 면내를 돌아다니며 시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어요. 마을 입구는 물론 면사무소와 읍내 다리 입구에 시아버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내다 걸었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내려가서 전단지를 돌렸어요. 이 사람 나 본 적 있는데. 우리는 내민 전단지를 뚫어져라 보던 할머니의 말에 우린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어디서요? 어르신 어디서 보셨어요? 가만히 있자. 어디더라 그게. 어르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봤더라. 맞다. 텔레비에 나왔는데. 텔레비전이요? 그러니까 맞다. 가수인데 이름이 뭐더라. 나오나 맞지? 생사도 알 수 없고 사람을 찾는 심정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란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은 살이 빠져서 대추씨처럼 말라갔어요. 시아버지의 농장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내놓았습니다. 농장을 지나칠 때마다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오두막에 흔들 의자가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다시 저 의자에 앉아서 커피도 드시고 기타도 치시며 하루를 보내셨다고 좋겠다고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텃밭을 일구며 살아도 되니 닭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혼자 시골집에 두고 오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만일 살아계신다면 언제고 시아버지가 돌아오실 것을 믿기에 저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홀로 가지와 들깨를 키우며 시골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저희는 어느새 40이 되었고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다니 시아버지가 더 생각났어요. 지금 옆에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축하한다며 또 닭을 잡느라 우당탕탕 소란을 피우셨겠지 하는 감상에 젖어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가는 샛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예전 시아버지의 농장 부근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폴리스 라인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비늘에 쌓여있는 백골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백골은 끔찍하게도 토막토막 나 있었어요. 가까이 있는 경찰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 예전에 저희 아버님 농장이었는데. 이 농장 주인이 공사를 하려고 땅을 봤는데 땅에 뭐가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쌀포대 하나가 나왔대요. 그걸 열어보니까 저렇게 비닐에 쌓인 유골이 나와서 신고하셨습니다. 가까이 들어가 보니 굴착기 기사가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굴착하자마자 바로 유골이 나왔으니까요. 아주 얇게 묻혀 있었고요. 깊게 묻힌 게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뭔가 짚히는 게 있어 경찰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죄송한데 저 유골 한번 봐도 될까요? 이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주머니. 여기 폴리스 라인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희 아버님이 실종되신 지 3년이 지났거든요. 혹시 몰라서요. 유골은 국가수에 넘겨서 정밀 검사를 할 거예요. 그때 결과가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잠시만요. 가족인데 잠시만 보게 해주세요. 라텍스 장갑을 낀 경찰이 비닐에서 두개골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가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같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고 말았습니다. 두개골의 치아에 번쩍이는 금니를요. 아버님은 오른쪽 아래 어금니를 금 크라운으로 덮어 씌우셨거든요. 그걸 본 저는 그대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남편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봤잖아. 치과 와서 스케일링 해드렸을 때 치열이 아버님이야. 어떡해.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국가수 검사해봐야 알지.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럴 리가 없다. 남편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골도 아니고 토막난 유골이니 더 그랬겠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하러 가야 하는 남편과 저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섰는데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집은 사람이 살지 않은 흉가처럼 냉기가 싸늘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후다닥 안방에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는데 옷장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문득 3년 전 그날 새벽, 시어머니가 송아지 타령을 하던 그 이상한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던 송아지 알자? 근데 걔가 죽었어. 죽었는데 너무 아끼던 애라 내가 칼을 대기가 좀 그리야.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경찰에 시어머니 실종 신고를 했어요. 농장에서 유골이 나왔기 때문인지 곧바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의 생년월일, 인적사항이 우리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62년생 김정희님, 본 적이 부산 분이시네요. 저희 어머니는 충청도 분이신데요.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생년월일 이름 정확한데 이분 이미 15년 전에 실종 신고되신 분이세요. 네? 15년 전에 실종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려 냅둬 하시던 그분은 누구셨던 걸까요?
시아버지는 이분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신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 알고 이곳에 몰래 숨겨주셨던 걸까요? 늘 자기 속내를 숨기며 사셨던 시어머니였기에 고향이 정확하게 어딘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었죠. 더 놀라운 건 주변 CCTV나 마을 차량의 블랙박스를 다 둘러봐도 시어머니가 이 동네를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경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국과수 검사 결과 그 유골의 주인은 실종된 시아버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하고 백골 상태여서 추가적인 단서를 아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타살 매장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유골이 좀 이상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달까? 뭐가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노년의 여성 혼자 작업했다기엔 절단면이 이상하리만치 거칠고 투박해서요. 이건 분명 남자가 작업한 거라서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힘드네요. 저희 어머니, 아니 그 여자 힘이 장사예요.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여자는 한계가 있거든요. 공범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공범이요? 만약 시어머니의 소행이 아니라면 그분도 누군가에게 당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렇게 경찰은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의 시신 유골을 인계받고 선친의 묘지가 있는 양지 바른 곳에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농장과 가까운 절에서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절에 부탁해서 바라춤과 나비춤도 올렸습니다. 정든 고누리님 멀리 떠납니다만 마음이야 어찌 보내오리까. 잘 가소서 부디 편히 가소서. 보내는 이 자리 섭섭한 마음 감추고서. 하얀 꽃가를 쓰고 승무를 추는 모습이 얼마나 슬프던지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영혼이 훨훨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왕생극락하시길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제를 올리는 날이었어요. 오지마을 어르신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과나무집 아저씨도 오셨더라고요. 아드님, 며느님, 상심이 얼마나 크십니까? 아, 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사과나무집에 사는데. 그럼요. 아버님이 닭장 만들어주셨잖아요. 오늘 와주셔서 아버님도 엄청 기뻐하셨을 거예요. 정말 화통하고 좋으신 분이셨는데 혹시 범인은 잡혔나요? 아니요.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저씨가 실종되고 아주머니 혼자 사실 때요. 전 이장이 그 집을 자주 들락날락해서 마을에 소문이 좀 안 좋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졌고 저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당장 전 이장님 댁에 가봐요. 아니, 지금 집에 없을 겁니다. 왜요? 어디 가셨어요? 며칠 전에 갑자기 뇌혈관이 터져서 진주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던데. 아이, 거참 제가 괜한 말을 전한 건 아닌가 싶고.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향 오면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저희도 이제 여기 뜹니다. 아저씨 유골 나온 뒤로 마을 분위기도 흉흉하고 원주민들만 남고 귀촌한 사람들은 다 뜨는 모양이에요. 저희도 마음 붙이기가 영 그렇네요. 그럼 이만. 원주민과 이주민이 더불어 잘 사는 마을을 꿈꾸었던 시아버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오지마을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네요.
한때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와 전 이장의 수상한 관계에 대해서도 경찰에 전달했지만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전 이장을 신문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여자의 행방도 여전히 묘연하니까요. 지금도 경찰은 그 여자의 행방을 찾고 있고 범죄의 연관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천 시골집을 내어놓고 농장에 있던 시아버지의 물건들을 부산 우리 집으로 옮겨왔어요. 아버님의 흔들 의자에 앉아서 물끄러미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더구나 오늘처럼 둘이 같이 누군가의 부모님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을 때는요. 시아버지의 죽음을 모른 채 일상을 살았던 지난 3년이 사무치게 한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더라면 범인을 잡아서 죄를 물을 수 있었을까 싶어서요. 만일 시아버지가 천수를 누리셔서 우리도 아버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루지 못할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수사가 어서 빨리 진척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그 여자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시아버지를 살해한 살인범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그럴 거라고요. 다시 한번 아버님의 명복을 빌면서 제 사연을 마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세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